예, 오늘도 저희 연합뉴스 선임 기자, 선재규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미국과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어제 FOMC가 최고 이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뭔가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진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푸틴이 군 동원령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EU나 뭐 이제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추가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EU에서도 이제 푸틴이 군 동원령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카운터라 그래야 되나요? 맞서는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군 동원령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뭐 시위가 굉장히 크고, 네. 그다음에 뭐 이탈자, 그래서 뭐 항공료가 뭐 5배나 올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국경 닫히기 전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럽연합이 그걸 좀 겨냥해서 맞불을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이터하고 러시아 국제문제 전문 통신인 스푸트니크가 어제 밤늦게 보도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러시아 이탈자로 수용하려는 휴메니테리안 비자, 그러니까 인도주의 비자 발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얼마 전에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관광 비자 제한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가별로 회원국별로 좀 이해가 좀 엇갈려서 그동안에 조금 진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네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주겠다는 거네요. 여기 대해서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사안별로 검토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반면에 외교안보정책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러시아를 좀 더 압박을 하려면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면요, 독일 강요 얘기인데 독일이 러시아 탈영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원령을 하니까 비자를 해서 이제 탈영병이나 아니면 이탈자를 받아주겠다. 이거는 참 적절하다고 할까? 뭐 이렇게 딱 거기에 매치해서 하는 거는 같은데요. 사실 기자님, 이 동원령이라는 게 우리 예비군 동원하듯이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도 민간인을 동원한다 그런 뜻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생이나 징집병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비군 가운데 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만 명 목표로 동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그러니까 민간인을 동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은 아니고. 뭐 크렘린 쪽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동료를 하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비군 중에서 좀 큰 사람들을 동원하겠다는 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 우리나라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반발이 있으니까 동원되는 사람한테는 뭐 빚 같은 것도 갚아주고 뭐 가족들한테도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크렘린궁 얘기는 한 10만 명 정도 동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러시아 내에서 지금 반발이 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연합이 이거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군 동원령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의무장관들이 어제 회담하고 그러니까 추가 제재를 추진하자 했는데 여기 대해서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특별대표가 기자들한테 검토를 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첨단 부분에 대한 수익금 규제 확대.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 원유 석유 제품 상한제 동참 이건 근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달 6월 6일부터 7일까지 체코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추가 제재를 승인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저희도 안 그래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사실 원유 상한제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도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이견들이 많고 국가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있는데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논의를 한다고 잘 이게 승인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 유럽연합 관계자가 이름은 밝히지 말아라 하면서 로이터 통신에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국 간의 이해차가 있어서 추가 제재를 하고 해도 이게 과연 얼마나 될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석탄 금수 같은 거 이미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석유 제품도 단계적으로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지 적어도 정치적인 제스처로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시기 적절하다고 할까?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동원한다고 하니까 야 가기 싫은 사람은 우리나라로 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빠른 대응은 확실히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그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 지금 뭐 일각에서 휴전을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나는 거기 반대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주 이게 좀 상황이 묘하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 네. 저 사람 한마디씩 하고 아직 휴전까지는 갈 길이 엄청 멀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이슈 말고 또 진짜 따끈따끈하고 지금 서로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게 그 안보리 개혁 어저께 말씀해 네. 주신 그렇죠. 그 내용인데 그거 관련돼서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뭐 바이든 대통령, 뭐 독일 총리, 네. 그다음에 일본 총리, 그다음에 에르도안, 네. 튀르키 대통령까지 그냥 안보리 한마디씩, 개혁 예. 가자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어제 타스통신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그래, 그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바라던 바다? 네, 그러면서 그 이제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거기 동의를 한 거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요? 네. 예. 무슨 그러면서 내용인가요? 또 거기다 덧붙여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회원 그 후보국들이 있다.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딘가요?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들 쪽이겠죠. 네, 자기들 네. 쪽이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교 차관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 그 총회 연설을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모든 나라들한테 미국 뒤에 줄 서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현명한 나라라면은 그런 짓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네. 또 딱 그 걸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안보리 확대를 하면 많은 그럴 만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 그 뭐 그런 희망 같은 거 좀 품을 수 있을 글쎄 거고. 뭐 우리까지는 그죠? 모르지만 뭐 네. 브라질도 지금 인도도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G4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가 이른바 G4라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택을 한다면은 독일이나 뭐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브라질 그럼요. 예. 뭐 이런 인도 쪽으로 더 좀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뭐 저희 생각이지만요. 참 이렇게 되면은 또 그 뭔가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많이 있겠네요. 지금 뭐 짐작하시겠지만 상임이사국 그렇게 쉽게 안될 것 만들지 않을 같아요. 겁니다. 그건 안될 것 같아요. 어제 거기에 뭐 그 왕이 네. 하고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네. 이제 유엔 총회 기간에 만났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스통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고 나서 뭐 기자회견 같은 걸 안 하니까요. 이제 네. 보도문이 남았는데 왕이가 외교부장. 왕이가 네. 왕 외교부장이 러시아가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자격을 뭐 박탈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건 안 된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협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외교부도 어제 언론 이제 보도문을 내서 그 두 사람이 국제 지역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를 했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한반도 정세, 그다음에 네. 비확산 체제 준수 문제들을 네. 얘기를 했다. 그리고 특히 대만 해협에 대한 그 미국의 파괴적인 대외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네. 이렇게 또그 러시아 쪽에서 조금 좀 중국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또 안보리 이제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유엔에서는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전황 때문에 혹시나 전술 핵무기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좀 성토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 저 네. 푸틴이 엄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 하원의원 한 사람이 그건 우리는 선제 공격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메드베데프 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 사람은 대통령도 지내고 그다음에 푸틴 네. 아주 최측근 신복으로 네. 돼 있죠. 이 사람이 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제 텔레그램에다가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이제 주민 투표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서방에서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점령지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 핵을 포함한 어떤 무기도 필요 없으면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략 핵 얘기를 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전술 핵하고 전략 핵은 다르지 않습니까? 전술 핵은 그렇죠. 국지전에 쓰는 건데 이제 전략 핵은 이건 정말로 그 둠스데이죠. 예.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동원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뭐 완전히 지구가 그냥 파멸로 가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가 절대 엄포가 아니다는 걸 아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메드베데프가 주민투표가 꼭 한다. 그리고 실시되고 나서 그 결과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세게 나왔는데요.
글쎄 전략 핵을 쓴다. 예. 이거는 글쎄 예. 전략적인 차원의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전략핵, 전술핵. 참 이게 이런 난리네요, 난리. 사실 핵이라는 단어가 정말 전략적으로든지 어떤 그 정치적으로라든지 참 이용되는 것이 정말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제발 네. 좀 핵 거리지 말아달라고. 예. 예, 무시무시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유엔에서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우리나라도 외신에서 좀 주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치포 동맹과 그 미국의 어떤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에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외신에서 오늘은 우리나라를 이제 대놓고 거론을 한 것 같아요. 치포 동맹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그 같다고. 미국 CNBC 이제 경제금융 전문 방송이죠. 네. 여기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일본, 대만 규합해서 그 취포, 우리는 네. 이제 반도체 뭐 협의체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는데 일부 균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의 하나로 우리 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한 거를 이제 인용을 네.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그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가서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데 대한 그 우려를 하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일반 반도체까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계도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 이런 움직임을 걱정한다는 얘기를 한 거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들 알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반도체를 많이 사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핵심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동맹 참여 국가들이 좀 미국에 대해서 조금 좀 이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월가 그 컨설팅사 관계자도 미국이 그 치포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유가 뭐 그 어떤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생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그 큰 위험이 있다. 뭐 짐작하다시피 시장 주도적인 속성을 깨버리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 기술의 그 진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했다는 것도 또 CNBC가 네.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자유시장 원칙이고 시장 주도적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그러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참 이런 식으로 또 예. 그러니까 저는 미국 CNBC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게 또 예. 우리한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관심이 갑니다. 시장 네. 주도가 아니라 미국 시장 주도 이렇게 그렇죠. 그 정확한 앞에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예, 네. 두개 미국 시장 주도 앞으로는 그런 맞습니다. 이거 좀 작은 얘기 같은데요. 중국의 그 항공사 하나가 이제 미국 비행기에서 유럽 비행기로 바꿨다.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자부지간 최근 상황에서 뭐 이제 그 뭐 미국 중국 간의 갈등 네. 연장선상에서 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중국 국영항공이죠. 남방항공 3대 네. 국영항공 중에 하나인데 그 계열의 샤먼항공이 네. 있는데 거기가 그동안에는 보잉기만 네. 써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에어버스를 40대를 사기로 계약을 한 걸로 발표가 네. 됐습니다. 네. A320 기종인데 이게 얼마라고 계약액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블룸버그나 로이터 추산이 우리 돈으로 한 6조 7천억 원어치 정도 것 같다. 그동안에 이제 했는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미중 갈등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잇따라 사고가 났죠. 그 사고 났던 기종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까스로 이제 뭐 다시 네. 이제 운항 허가가 나고 해서 지금 이제 다시 판매를 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이렇게 돼서 보잉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괴롭죠. 뭐 금액으로도 사실 크네요. 예. 그죠. 뭐 그리고 또 50조 예, 관련. 그것도 네. 그렇지만 이거 중국 그 동방 남방 국제항공 3대 네. 국영항공이 지난 7월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에어버스를 그야말로 왕창 사기로 했죠. 네. 한 290대 이상을 예. 우리 돈으로 52조 원 예, 예. 사기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보잉한테는 아주 큰 타격, 충격일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거는 한 6조 되지만 그것까지 하면 50조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보잉 CEO를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크네요. 금액적으로도. 예. 금액적으로도 크지만 이제 어떤 또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중 갈등이 계속 이제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이제 항공기 회사에서 유럽 쪽 항공기 회사로 이제 거래처를 이렇게 그런 크게 거죠. 바꾼다. 그러니까 그런 전혀 안 거죠. 쓰다가 이제 네. 완전히 돌아갔다는 네, 그런 그게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인지. 근데 이런 건 한 번 바뀌면 오랫동안 걷잡을 수 그렇죠. 없는 거죠. 네. 비행기가 그렇죠. 바뀌어버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에 곧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중간 선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데 중국 뭐 러시아나 뭐 이런데 큰 선거가 있는 거는 또 경제랑도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또 이제 승부수를 하나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 실명제, 고액 정치자금을 실명제를 하는 거를 추진을 다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좀 아시죠? 슈퍼팩이라고 특별정치활동위원회가 네.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 자금을 모아주는 후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출처, 그 정치자금 출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제동을 걸려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 이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10,000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이상 기부자는 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거를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선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인데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하든지 중간 선거 내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엉터리 이상한 돈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법을 막 만들고 한다 해서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이거는 기업들이 그런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일단 상원 통과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난 1월에도 하원 통과가 되고 했는데 상원에서 맥혔거든요. 예. 비슷한 게. 근데 저는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몰아붙인 모양입니다. 예, 그 정치자금법 이런 거는 진짜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 폭풍이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보다도 미국이 이런 면에서는 훨씬 투명성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참 실제로 어쩐지 참 궁금해요. 미국은 사실 그 모금하는 건 우리나라보다는 좀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네네. 하죠. 근데 이렇게 거액 같은 거, 특히 기업들이 주는 네네.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공화당이 아마 아주 절대적으로 막을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거는 일반인이 들으면 뭐 좀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뭐안 되면 말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제 사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뭐 어느 당이든지 이런 거를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 발의한 당도 자신은 있는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잠깐 들었고요. 상당히 예. 정치적인 얘기라서 예. 잘 정확하게는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국제뉴스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재밌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